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따 밤 12시가 되면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각 당, 각 후보들은 어디서 유세 활동을 시작할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자세히 평가해보고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 연구위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국 간 접촉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단 밤양갱이 아니고요. 내가 뽑고 싶었던 건 이런 후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후보를 뽑겠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4월 4일까지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0원의 기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지단 밤양갱.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국민의힘 원영섭 전 미디어 법률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 발표했는데 짧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회 이전 얘기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얘기긴 한데 우선은 한동훈 위원장의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의 내용 평가 잠깐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단장님. 원래 이게 국회 이전 세종시 이전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있었고 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질 때부터 그 네. 기능을 정상화하자,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그 충청권 여야 의원들, 여야를 불문하는 의원들의 그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국회 이전이 또 그 하나가 그 쟁점이었고. 네네. 그런데 이게 충청권에서도 수건 사업이지만 서울에도 충청에 계신 분들이 충청 출향민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충청권의 여론들이 그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 때마다 스윙보터 역할을 한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청의 여론을 어느 정도 이제 받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여야 의원들이 그 계속 했던 이야기들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세기를 박는 그런 차원으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해가지고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는데 여의도 사투리 자기는 안 쓰겠다 그러잖아요. 네. 여의도 정치를 여의도를 세종으로 옮기면 여의도 정치도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세종 정치가 되는 건가요? 세종 정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그 김포를 서울에 붙이는 메가시티 플랜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어젠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내 요구 사항이 많았고 네. 이게 약간 반전된 서울에서 중요한 기능인 국회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어젠다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이 시점에 이 공약을 발표한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청 표심 약간 의식한 게 있을까요? 네, 충청 표심을 의식을 했겠죠. 지금 총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절박함에서 나온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손발이 묶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총선이 어두운 이유 그 진단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진단의 뭐라 그럴까요? 요인? 그거는 어딘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진단에 맞는 처방, 진단에 맞는 약 이거는 지금 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라도 최대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어쨌든 노력은 제가 평가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반전 카드가 될 것이냐 승부수가 될 것이냐 저는 좀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시긴 했는데 이 세종시의 어떤 수도 이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유지를 이어받듯이 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조를 해주는 거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충청은요, 특히 세종은요,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길 위의 공무원. 길 위의 공무원. 길 위의 공무원들을 해소해주면 그 가정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낭비 어떤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용기를 내서 그 타 당이 주도권을 먼저 선점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잘 결단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계속해서 각을 세우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번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또 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뭐 법원, 뭐 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등 있을 텐데 이게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원현석 변호사님, 법조인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제 그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는 수를 꺼낼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고 본인도 이제 지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엎어가는 거죠. 뭐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판을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판을 더 키웠을 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되느냐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서울을 관서법법상 수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이제 그 기능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계시는 이 청와대 아니 지금은 용산이죠. 용산이 뭐 이전되질 않겠지만 이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가 모두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 이게 관서법상 수도인 그 서울에서 과연 그게 합헌적인 거냐, 합헌적이지 않은 거냐의 법리적인 논쟁은 첫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실은 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이 서울에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길 위에 공무원이라는 것도 딱 공무원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 가족은 서울에 있고. 본인만 내려가고 KTX만 계속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냐.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수도의 역할이 효율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조국 대표가 지금 다른 것도 다 옮겨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 공세적인 받아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조국 대표가 한 가지 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대1 토론도 하고 싶고 또 당대표로서 정식 예방도 하고 싶다. 두 분이 만날까? 그럼 만나면 어떤 불꽃 튀는 대화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서 불꽃은 안 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 여당의 어떤 인식은요. 혐의자도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면. 그 부분이 좀 저는 이런 만남을 가로막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자연인과 법인격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격은 법인격으로서의 역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활용하고 내지는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 차원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더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정기관이 전부 다 세종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헌재에서 이것을 관습법범상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여야가 이렇게 마음이 모였을 때 헌재에다가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다시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구성도 바뀌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그때도 뭐 저는 논란의 소지가 꽤 있었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헌재가 유권 해석을 다시 한번 헌법 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으로 가서 효율적인 행정수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는요. 비효율성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리고 또 이게 가면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되나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요지에 있고 지금은요. 땅도 넓어요. 그런데다가 고층 아파트 세우고 뭐 공공 아파트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상당 부분 또 부동산 문제도 꽤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서초동이나 종로나 이런 곳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의 관념의 문제지 관념이 조금 바뀌는 해석만 나온다면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묻고 더블로 이렇게 저는 간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뭐 좀 전에 대변인실 명의로 뭐 공지를 내놨네요.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은데 사실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다. 또 제2집무실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도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오늘 충북 충주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직후에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도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위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10,000원 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파 언급 잠깐 또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그러면서 기본사회 5대 정책,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이런 등등 제시를 했는데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어떤 제안이든 국민의 삶을 위한 제안이라면요. 저는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의 현실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묻고 더블로 이렇게 하듯이 집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분석을 해주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건 좀 황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왜냐하면 집행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재정은요. 제가 뭐 25만 원 논란 때도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은요. 입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편성 자체를 정부가 하잖아요. 그렇죠. 편성 자체를 정부가 하기 때문에 입법 지원이 필요한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 제안이 오면 정책 논쟁으로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묻고 더블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전략적으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560님 이번 선거는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선택하고 터무니없는 공약은 배제하겠습니다라는 유권자분의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이 됩니다. 후보자의 확성기 사용 또 유권자의 SNS 지지 선언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원 단장님께서 좀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들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확성기 사용은 대표적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그 어떤 팻말 같은 거, 팻말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지지의 의사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식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다 아시다시피 유세차라든지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돌릴 수 있는 거고 SNS로 기호 몇 번 이렇게 손가락 표시해도 되나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후보 측에서 하는 선거 운동 말고 개인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팻말이나 지지선언이나 몇 번 투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SNS로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은 이제 좀 개정돼 가지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판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현재 판세를 약간 야권 우세로 전망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범야권 200석 이게 실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인가요? 범야권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조국 대표도 탄핵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했는데 계속 탄핵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 200석 관측이 나오는데 김상열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능성 있는 일입니까?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요 너무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경계하세요. 근데 그 경계가 언제 나타나냐면 기다렸다가 내가 이거 경계하고 싶은데 경계할 수 있는 구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때 180석, 200석 얘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정동영 그때 열린우리당 당시 의장의 노인 발언으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노인 발언이 정말 그렇게 폭발력 있을 정도로 그 자극적인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갑자기 터졌을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뭔가 계기가 없나? 라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0석으로까지 만약에 분위기가 간다면 뭔가 구실이 터졌을 때 그 반작용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석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이드한 결과는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 심판론이요. 너무 거세요. 근데 이 정권 심판론이 또 야당에서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 한 소리 또 하네, 한 소리 또 하네 이런 식으로 한계 체감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체감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거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여권에서 스스로 촉발시킨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붕괴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빨리 자세를 바꾸는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무슨 소리야라고 무시를 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손발이 묶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용산입니다. 용산. 우리가 다 진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방법 다 합니다. 용산이 변하면 돼요. 근데 용산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만 이 모든 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는 거를 다르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지금에서는 거의 진짜 160석, 180석 이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영석 변호사님께도 같은 판세를 좀 여쭤보면서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관측이 많다 보니까 이 범보수 진영이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좀 연대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확실히 그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정영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70석 이상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가 언론에 문매를 맞으셨는데 근데 계속 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100석 전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좀 나와가지고 이게 좀 반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그런 반전의 기미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이렇게 힘자랑을 해왔던 이 국회가 과연 올바른 국회였다고 생각을 하실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정말 200석이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개헌이든 탄핵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거부권 행사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정말 국민들께서 원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구심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러운 그런 뭐 일단의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권 심판론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개혁신당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군소 그 보수권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들로 그런 이제 불만족이 흘러갈 거지. 그게 뭐 전혀 뭐 100석이나 깨질 정도로 전체가 범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정도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라는 거는 서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내지는 그러니까, 연대 가능성은. 예, 연대도. 그런데 그 지역구마다 후보들 사이의 개별적인 연대는 그거는 후보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그 권장을 하고 다만 그게 이제 당대당 이슈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 뭐 개혁신당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 아니면 뭐 다른 자유통일당이나 뭐 그분 지역구 안 내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거부감이 있는 상대와 그 표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대당까지 가는 건 전략적으로도 맞진 않지만 해당 지역구 예를 들어 뭐 그 양양자 의원하고 뭐 이원모 후보 요 부분에 대해서 후보끼리의 단일화는 뭐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뭐 김수민 후보로 단일화가 된 사례도 있죠.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인데 이게 뭐 미니 대선이다, 명령 대전이다 이렇게 별명도 붙은 지역구입니다. 뉴스원이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26일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은 46%고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은 42%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두 후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 판세 현재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오차 범위에 있다는 거는 뭐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원희룡 후보가 참 자력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좀 도와줘야죠. 그 도와주는 게 더해지지 않는다면 이 정권의 심판론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나마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건요. 이게 개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별 지역구에서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 이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에서 막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쫓아오면 또 다른 쪽이 결집하는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조차 넘어서려면 중앙이 도와주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승. 아까 묶인 손발을 좀 풀어줘야 되는가 보네요. 원영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쫓아온 것만 하더라도 지룡 후보가 뭐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지역구가 굉장히 그 보수한테는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저는 이 정도 쫓아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희룡 후보의 개인기가 다시 한번 빛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서 원래는 별로 줘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 공직 선거에서는 거의 항상 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를 해오신 분이고 그만큼 이제 선거를 치르는 본인의 이제 개인기 능력 이런 게 뛰어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정책적인 거나 뭐 중앙의 지원이나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쫓아온 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길 바라고.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선전한 거는 뭐 원희룡 후보의
차후에 정치적인 그런 전도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우리 노래 드릴게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예감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약간 움직임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의 뭐 예를 들면 선거운동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중 굉장히 많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상기시켜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한적으로 본인이 좀 인기가 있는 층에 대한 메시지 내지는 뭐 그런 지역에서 좀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면 그거는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맞춤형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기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지원을 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내가 지원했다. 원래 이제 기분도 언짢고 했을 텐데 윤희숙 의원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아니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전현희 의원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길 것 같으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세상에 막 욕심이 많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욕심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수대교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산막에서 광명까지 밀리고요. 문학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남동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서울 도심에서 막히고요. 이후로 수월하다가 동대구 분기점 3,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도동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장성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도 장성 부근 2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속도 떨어집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에 출마한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인데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그제 말씀 나눠봤고요.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의 대담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네, 후보님 요즘도 아드님하고 같이 지역구 곳곳 누비시나요? 예, 아이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네. 0시 지나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어디부터 찾으실 것 같으세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에 경복궁역 앞에서 출근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네. 8시 반에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출정식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유세차와 함께 내일 종로 전역을 다 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셨는데 먼저 출마의 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서로 편가르기 해서 상대방을 악마시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우리 정치를 바꾸고 네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예, 20대 국회 때 당선 지역은 서울 강서갑이셨고요. 당시에는 예. 민주당 소속이셨고 이후에는 무소속으로 주로 계시다가 최근에 새로운 선택에서 개혁신당으로 행보를 변경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와 뭐 소속 모두 달라진 건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유권자분들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저는 87년도에 처음 선거를 할 때부터 쭉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네. 참 열심히 당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제서부턴가 변해서 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시던 때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네. 때로는 보수에 비해서 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토론과 논쟁이 살아있는 그런 정당이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도중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네. 억압하는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네. 양측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 질서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뭐 종로 하면은 전체 선거 구도와 또 전국적인 이슈에 따라서도 표심이 갈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실제로 유권자분들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듣고 계세요? 일단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경제가 말씀입니다. 어렵다. 네네. 예, 살기가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로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만나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칭찬들을 안 하십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민주당을 찍고 왔고 이번에도 아마 찍을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지는 공천 파동이라거나 네. 뭐 박용진 의원 탈락한 거는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정권이 바뀌어서 정말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의견 내는 사람 탄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 예. 그리고 인사를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뭐 금태섭 후보님께서는 방송도 많이 나오셨고요. MC도 하셨고요. 뭐 특히 뭐 소신파 정치인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신데 근데 이런 인지도가 지지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그 지역에 다녀보면은 주민들은 정말 많이 반겨주시고 뭐 다 알아보시고요. 네네.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양당 체제라는 게 사실상 역사적 초임을 다하기는 했는데 현실의 벽으로는 아직도 높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당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판단 착오를 한 거나 실수를 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이준기 님께서요. 금태섭 후보님의 상식과 중용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종로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들 잠깐 평가해 보시겠어요? 이게 뭐 꼭 두 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솔직히 거의 모든 분이 반쪽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옛날부터 존경하던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민주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님은 처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 감사원장 하다가 대선 주자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꾸짖거나 비판할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안 내셨거든요. 네. 또 이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정치를 하셨다면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공천 파동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완전히 팬덤 정치가 그냥 굳어져 가고 있고 네네. 당 대표에 대해서 뭐 저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대표도 약속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니까요. 네네. 표결 같은 데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찍어내고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사위인 곽상원 후보께서는 이 국민의힘이 잘못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지만 자기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두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거의 모두가 그렇고 저는 솔직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쪽 정치인들이 아닌가. 예. 어쩌면 이렇게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정치의 모습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비난을 퍼붓는가. 그러다 보니 정치가 누가 더 못하냐로 바뀌고 있는 거죠. 금태섭 후보님의 생각과 말씀처럼 반쪽 정치인들이 많다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예. 본인이 지닌 강점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런 판단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사실 검사 생활을 12년 하고 나와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까지 10년 이상을 누구보다도 길게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인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장관께서는 검찰 개혁을 하신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검찰 특수부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수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예. 그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검찰 특수부를 키워서 정권에서 부려먹냐 하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했죠. 예.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제가 반쪽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될 때 극찬을 퍼부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 특수부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출세를 시키고 전진 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의료대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할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결국 환자하고 국민만 불편해지고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항상 자기 진영의 잘못도 얘기했고 자기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라는 데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쓴소리, 바른 소리를 자처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네. 지역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종로 지역을 다녀보시니까 이 가장 시급한 현안, 내가 당선되면은 이것부터 어떻게 해내야겠구나. 뭐가 있을까요? 주거와 교통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아마 최재형 후보님이나 곽상원 후보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 종로를 가보면 동네 상관이 없이 빈집도 많고 정말 좁은 길 이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로 분들이 자부심도 많지만 예전부터 여기 출마하시는 분들이 종로를 종로답게 이런 구호를 계속 지금까지도 내고 계신데 거기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 살기가 불편한데 무슨 종로답게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로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는 그 불편한 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벽화 그리고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종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총리 지내고 당대표 지내고 하신 분들인데
그때 과연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시장이었으니까.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이 종로 시민들의 마음에 안 들고 이 현재 상황과 안 맞는 것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의원께서 그동안 현역 의원으로 계시면서 정부나 또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주민의 뜻이 다를 때 한마디라도 했을까? 네. 저는 그게 의문이고 정치가 그 모양이 되다 보니까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반쪽 정치인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논리네요. 예, 유권자분들은 그러면 이 같은 종로에 특화된 세부 공약, 금태섭 후보는 뭘 제시할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종로는 규제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예. 원래 청와대도 있었고 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높이 제한, 고도 제한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를 저도 알기 힘들 만큼 제가 이 30년을 법률가로 살았는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네네. 저는 이걸 단순화시켜서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이래서 주거 환경을 먼저 고칠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로에 이제 그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지하철을 놓겠다고 그동안 역대 국회의원들이 전부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예. 사실상 총리를 지내고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회의원들도 못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당장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때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5분 콜버스입니다. 5분 콜버스요? 그러니까 예. 지하철역에서 먼 곳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마을 버스가 아니더라도 예. 이제 연락을 하면은 바로 와서 태워갈 수 있는 버스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훨씬 당장 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지방에서는 몇 군데에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 있고 네. 종로의 사정에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선거 구호로 내세운 게 종로를 파리처럼인데요. 네. 종로는 이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 말씀드렸듯이 주거와 교통이 불편해서 인구가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파리도 종로 못지않게 문화재도 많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그 문화를 지키면서도 정교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치고 개발해서 주민들의 삶이 편하다는 평을 듣고 있거든요. 예. 저는 종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종로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기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시는 유권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 몇 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일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는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선 한 2주 남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쪽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는 한국 정치를 바꿔야 국가 우리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 지역 현안들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렇게 제3세력 신당을 만드는 것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이 방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교섭단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과를 낸 다음에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개혁신당에게 상황을 좀 반전시킬 기회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어떤 영역일지요? 결국은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유권자들이 현실을 알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결심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만큼 설득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를 2주 남기고 정권 심판 여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독선과 오만을 부셔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러나 유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에 180석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10% 교섭단체가 될 만큼 20석이나 30석만 되면
정치가 바뀝니다. 이런 설득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그 지금 46석이 걸려 있는 비례 의석을 둘러싼 선거전을 보면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런 양상은 제3지대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조국 그 신당은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은 위성정당에 가깝거든요.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있었지만 그걸 3당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 도와야 된다고 말을 했고 또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총사정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거법을 이 모양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적개심 갖게 하기,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도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남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남미 생각이 날 정도로 당장 당이 만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3년은 너무 짧다. 탄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대한민국이 정권마다 탄핵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의 생활이나 지금 어려운 경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지 그렇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할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정말 심판하고 싶은데 차마 지금 공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방탄을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가 없어서 조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여러 의석을 차지하면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서 위조범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이고 시민이면 저도 원래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위로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사정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공사구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네. 지금 후보님이 출마한 종로구가요. 후보가 7명이나 되지만은 선거판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쟁률이 2.75대 1. 그래서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좀 준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당 체제가 너무 굳어져서 그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정치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기성정당, 거대 정당에 안주하고 거기서 당권을 진 이재명 당대표나 혹은 여당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것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일 쉬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가르기 팬덤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소수 정당이나 이런 데서 당선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후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또 이제 지역에 가면은 거의 일당 체제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양한 의견을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실지 포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개혁신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저희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정말로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만 2년이 되도록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안 하는 정치가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 정치가 돼버렸죠. 저는 종로에서 이제 아침마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싸우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대화하게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씩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과의 뭐 단일화 내지는 뭐 범보수 진영이 전략적으로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 관련된 전망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혹시 당 차원의 단일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권자들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권이 됐다가 예. 문재인 정부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로 왔더니 문재인 정부도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만 챙기고 생각이 다른 사람 친일파라고 밀어붙였고 네. 그래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더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민주당이 이기거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인으로서 그 양당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종로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후보나 뭐 곽상원 후보 이런 분들이 나오셨지만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대표가 곽상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사람을 내보냈거나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형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도 하등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위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금태섭 종로구 총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혜인이는 어릴 적 왼쪽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자는 혜인이. 성장 속도만큼 양쪽 다리의 길이도 10c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검사 결과 하지 기능 장치를 사용해야 성장의 제약이 덜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망상증을 앓고 있는 엄마는 혜인이의 치료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늘도 의료용 깔창에 의지해 걸음을 떼어보지만 금세 저려오는 다리에 혜인이의 마음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혜인이가 저 넓은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공기가 온화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9도, 강릉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3도, 춘천, 대전 12도, 부산 14도, 광주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 오전이나 낮부터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최대 8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한 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엔 최대 40mm, 그 밖에 남부지방 최대 20, 중부는 5에서 10mm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엔 바람도 매우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에 그치겠지만 경상권 동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모레도 산발적으로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2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4일째인 오늘 정부는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상영권, 껌에 붙는 부담금은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은 유율을 내립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16개월째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내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일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던 북한이 하루 만에 일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한 만큼 일본 측과 어떤 접촉,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대 입장.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하다. 무슨 애들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쿠바하고 수교를 2월 14일 했을 때 2월 15일 날 담화를 냈거든요. 이제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담화를 냈어요. 네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내 개인 생각이지만 뭐 수뇌부는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25일 날 이제 담화를 냈죠. 네네. 이제 납치 문제는 해결된 거고 우리 주권을 건드리지 않으면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기시다 총리가 이때는 이제 개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공식 입장을 통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응이 오니까 이 관방장관이 납치자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바로 또 이제 여기에 이어서 담화를 낸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일단 거부는 했지만 완벽하게 문을 닫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상당히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고
다만 지금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일본 측에서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이니까 일단은 이제 스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 입장에서. 조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 최악의 경제난입니다. 보통 쌀값이 킬로그램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정상이고요. 옥수수는 1,800원, 2,000원 사이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쌀값은 6,500원. 옥수수는 3,500원이에요. 이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 공간이 53개였거든요. 1년 만에 지금 44개로 줄었어요. 문을 닫았네요. 그러니까 외교 공간도 줄고 경제난 심화되고 뭐 러시아와 관계 전쟁 끝나면 별 볼 일 없거든요. 중국은 항상 원하는 만큼 안 주고. 거기다 이제 이 대한민국하고 완전 전쟁 관계를 했으니까 이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일본이 중요하냐면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모든 정권의 최우선입니다. 일본 총리들이 여기 뭐 태극기, 우리는 태극기 달죠. 정치인들이. 근데 일본은 여기다가 블루 리본을 달거든요. 파란 리본. 이게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반도에 8천만의 통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하면 일본은 양측을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 행사를 위해서는 일본은 반드시 북한하고 수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정권의 수건입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이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일본 관방장관, 그 지난 25일에 진행된 이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제를 삼았는데 당시 관방장관의 발언이 어땠길래 이런 문제를 삼은 건가요? 김여정이 계속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납치자 문제는 해결됐다. 그다음에 자기들의 주권 문제를 건드리지 마. 이건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 그 조건을 냈어요. 25일 날. 이미 납치자 문제 해결됐고 주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들의 주권 문제는 일본의 안보적 위협이 안 된다. 그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인 정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핵 문제, 북핵 문제 관계없이 가면은 우리하고 미국이 그걸 용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관방장관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어요. 납치자 문제는 되지 않았다. 납치자 문제와 핵 문제를 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말에 묘한 코드가 좀 숨어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이제 담화를 냈을 때는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미 해결된. 그다음에 25일 날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알 재간도 없는 납치자 문제. 알 재간도 없다. 자기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일 날 그 담화는 뭐냐. 해결될래야 될 수도 없는 문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숨은 속뜻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살아있고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자기들 입장에서 김여정 말로 알체간도 없다. 해결될 수도 없다.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걸로 퉁치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결된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그 말, 알 재간이 없다. 그거는 실제로도 납치된 사람의 존재 유무를 모른다. 혹은 뭐 파악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2002년 고이즈미 그 총리가 방북을 했을 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자기 밑에 과격분자들이 자기하고 관계없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정찰총국이 인민군 정찰총국이 그걸 주도했는데 한국에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와 있어요. 그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그거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전체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본도 추정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실종인지 아니면 북한에 의해서 공작원에 납치 이건 북한에 서류가 없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일본에서 뭐 해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도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 문제, 이 가짜로 판명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시신들 잘 복원 안 해요. 그리고 그 납치된 일본인 여성의 시신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묘가 관리돼서
그 시신을 제대로 찾아서 이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네. 북한도 아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 측은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최소 17명. 최소 17. 예. 최소. 근데 북한은 13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이제 5명은 고이즈미 김정일 정상 간의 회동을 통해서 본국으로 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13명과 이제 17명 사이는 이제 4명의 차이가 있는 거고. 네. 요건 빼면 그럼 13명인데 5명이 송환돼 있으니까 8명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명은 모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송환한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도 가짜로 판명이 됐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8명도 일부는 살아있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 정권은 잘못하면은 뭐 정권 위기가 옵니다. 네네. 해결되면 영웅이 되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만나고 싶지만 이 납치자 문제에서의 진전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너무나 모험이 따르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쯤에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하고 방북 당시에 납치 피해자 5명의 일본 귀국도 성사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일본과 북한 관계는 오히려 그 전과 비교해서 더 나빠졌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이즈미 총리가 당시에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 이 납치자 문제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잘하면은 뭐 국민적 영웅되지만 잘못하면은 정권의 위기가 올 정도로 이게 압박이 큰 문제거든요. 네네. 자 이제 5명을 데리고 갔어요. 5명을 데리고 가면은 이제 그 당시는 영웅적 분위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일단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이 됐고 네. 이때부터 아까 제가 블루리본 말씀드렸죠. 네네. 오히려 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전 국민이 모든 일본 국민들이 이 납치자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고 폭발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해결 안 됐다. 전원이 송환돼야 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이즈미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파구로 차였다고 판단했는데 예. 오히려 일본 안의 여론은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북한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가해자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 거예요. 이제. 납치자 문제로. 예. 그러니까는 이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공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북한 문제하면 우리는 북한 그러면 이제 핵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탄압 이렇게 되는데 통일. 네네. 일본은 북한 그러면 이게 납치자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핵 문제보다 납치자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그 뭐 북한에서 이제 조급한 상황을 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조급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이 꾀한 그 배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한반도의 영향력 행사라고는 일본의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이 있어요. 네. 그럼 북한은 뭘 얻느냐? 바로 수교 배상금입니다. 지금 우리도 청구권 자금 다 뭐 문제가 많고 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1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최대 30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북한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공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억에 300억. 그 돈이 우리도 큰 돈이지만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난해 북한 전체 교역액이 24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럼 1년 교역액이 4배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몇 조 달러의 그 현실감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를 하면 일본은 당연히 수교 배상금을 받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일제강점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항상 마지막 그 클로징이 엔딩 멘트가요. 뭔가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고 말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적대 관계로 돌아섰어요. 네. 근데 일본하고 수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일 공조체가 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간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조그만 작은 그림은 보지 말고요. 북한으로서는 수교 배상금과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한국의 외교적 고립,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라는 정권의 이해관계, 국민적인 염원, 그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조사, 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미국 변수거든요. 미국이 북일 접촉을 지지하거든요. 왜냐, 북한이 사고 안 치게, 핵실험 안 하게. 바이든 정부 지금 핵실험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보면 북한하고 일본은 수교 내지는 정상회담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납치자 문제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양측이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하셨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밀접한 관계를 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까지 할까? 이것도 좀 주목되던데, 푸틴의 방북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모스크바 테러가 변수죠. 그 변수가 있는데, 모스크바 테러만 없었다면 방북 가능성은 거의 100%.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북한하고 러시아는 북한한테 받을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교육 규모가 러시아하고 한 260~70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2022년 같은 경우는 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둘이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 끝나고 나서 동맹관계도 깼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첨단 무기가 아니고 탄약이 중요한 게 확인됐거든요. 지금 북한이 탄약을 안 주면 러시아 전선 붕괴됩니다. 러시아는 북한한테 받을 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한테 줄 게 많잖아요. 비료, 식량, 에너지를 주고는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첨단 ICBM, 핵기술, 그다음 인공위성 기술 이런 거. 인공위성 기술은 푸틴 대통령이 준다고 말도 했어요. 근데 이런 핵심 기술들은 원래 전략적으로 안 줍니다. 그것도 나는 안 줘요. 우리도 미국한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주고 있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 마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고립된 북한에 한번 가주면 큰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갈 거거든요. 5월 달에 중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갈지 올해 안에 갈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변수는 이제 모스크바 테러로 워낙 푸틴 대통령 국내 정신 문제가 생겼죠.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주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지난 1월과 2월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이 있었다고 전했고요. 또 중국에 이어서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어제 했던데, 이거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산케이 보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쪽에서는 첩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린성, 지린성의 이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라는 공업단지 안에서 15개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공장에서 집단적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배인 1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월 중순경에는 단둥에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출근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이 두 개는 확인이 됐어요. 물론 우리 정보 당국은 그 자세한 내용은 확인 안 하고 다만 그런 사건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암묵적 간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건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놓은 게 산케이고, 근데 이제 산케이가 새로 보도한 게 바로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을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러게. 근데 그 귀국이 늦어지고 있어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왜 이들 노동자들의 북한 귀국이 늦어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유엔 결의에 따르면 대북 제재로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은 귀국해야 돼요. 왜냐 이 돈이 핵 개발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동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직전에 국경이 닫혔거든요. 갈 수가 없었고. 코로나가 발발한 그 12월 22일까지가 그해 2019년 12월 초에 발생했거든요. 12월 22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국경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래 노동대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팬데믹 끝난 거 아닌가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난해 8월부터 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 세계 한 10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그중에 9만 명이 중국에 있거든요. 예. 중국이 최고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유엔 결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다시 노동자 받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9만 명 들어가라는 얘기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9만 명이 없으면 외화 달러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9만 명이 들어오면 다시 9만 명을 내보내겠다는 건데 예. 중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여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 정도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3년 후에 교육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4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러면 최장 7년을 있는데 보통 나가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18살 정도 어린 여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럼 3년 있었으면 21살 되겠죠. 네. 그럼 4년 돼서 25살 된 거죠. 18살 나가서 지금 25살 됐는데 고향도 못 가고 중국은 또 거의 감옥이에요. 외출을 못 해요. 예. 집에 통화도 못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지금 이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삼키신 분은 장마당 세대라고 칭했는데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장마당 세대는 뭐냐면 북한은 이제 과거엔 노동당이 최고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정치보다는 돈이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무너지니까 자급자족적인 이제 장마당이 시장이에요. 예. 비공식적인 시장. 네네. 여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급을 주니까 체제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체제가 아니라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요 세대가 이제 그 2000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세대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온다고. 예. 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인데다가 또 돈 벌어 나갔거든요. 근데 돈 벌어 나갔는데 화령 같은 경우는 그 월급을 다 그 평양으로 전쟁 자금으로 보내서 돈이 없다는 걸 알고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데 이제 임금까지 떼이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흔들리는 게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체제의 결정력이 강해요. 배급도 있고. 근데 장마당 세대는 아니거든요.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통제 속에서 좀 빠져나가 있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일본과의 북한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2차전은 북한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를 해서 북한이 몰수패를 당했는데 이게 뭐 보이콧 이유가 감염병에 대한 우려였다고 하던데 북한의 감염병 관리 수준이 그러면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 열악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아예 뭐 없다고 볼 정도로 열악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집에 있는 상비약을 지방에 보내주잖아요. 네. 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불사약 먹고 나왔다고 우는 장면을 보낼 정도로 그게 북한에 보여주는 거. 우리 지금 뭐 지방에서 전염병 돌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에는 약 보내줍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건은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북한이 관광객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스크바 뭐 이제 모스크바도 간다고 그러고 블라디도 받아들였고. 근데 여자 축구 선수들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네네. 외교관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외 공관은 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교관들. 네. 근데 뭐 일본에서 전염병 우리 잘 모르는 전염병 생겼다고 막는다? 설명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김 위원장이 민족 통일 개념 폐기하고 헌법에 넣어라 그 지시한 다음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민족하고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거의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가치거든요. 뭐 이렇게 그럼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통일 조국 통일 명제 B라는 게 있어요. 평양에. 가로 한 15m, 높이 한 5m. 거기 김일성 서명도 있거든요. 유훈처럼 내려오고. 예, 그거 다 외웁니다. 거기 민족 대단계열 통일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비석을 철거했어요. 전국에서 철거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대 유언을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석을 꼴불견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평양의 남쪽에 꼴불견으로 써 있는. 주민들 혼란스럽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 지금 뭐 그 무슨 저 여자 축구가 그 U20, 23 이하, 20 이하 성공해서 우승해서 지금 뭐 축제 분위기인데 근데 월드컵 축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이는 거를 지금 꺼려하는 상황. 네네. 이지 안 그러면 지금 막 개방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몇 명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막는다? 그건 설명이 안 되죠. 모든 언론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부천부터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평택 분기점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10km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백양사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림입니다. 예, 짧아지셨네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회장 네. 발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고요. 네. 65%가량을 획득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임현택 당선인이 뭐 강경파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2016년부터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을 4회 연임한 인물이고요. 지난해에는 수입 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서 네. 소청과 폐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네. 네,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 또 전공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민생토론회 자리를 찾았다가 자리를 좀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좀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도 됐었고 그런데 임현택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언을 제재당한 채 끌려나갔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뭐 강경파 인물로 분류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주요 공약으로는 4가지를 내세웠는데요. 뭐 모든 회원의 권익을 절대 보장하겠다. 그리고 의학정보원을 설립하겠다. 또 병의원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겠다.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겠다. 네, 이렇게 4가지를 내세웠고 또 수가제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내놨어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에서 이제 논의기구로 격화시키고 수가제도는 의사와 건보공단이 1대1로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내놨고 또 의사면허 취소법이나 또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에 관해서도 좀 의사의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세부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뭐 비교적 강경파 분을 의협 회장으로 뽑은 걸 보면은 뭐 의료계의 어떤 정부 방침을 향한 어떤 반감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 의협이 전개할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일단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면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의대 정원을 되레 지금 상황에서 줄여야 된다. 네, 500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지금 뭐 집단 행동 때문에 병원에서 또 제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뭐 발언은 없었을까요? 네, 사실 총파업만 언급을 했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좀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보건의료노조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당선자의 발언과 행보가 아주 실망스럽다. 의사들의 집단의료 거부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을 챙기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혹시 뭐 의협 회장 당선인 에게 정부에서 어떤 뭐 요구사항이랄지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건 대화에 나서달라는 거였어요. 네. 사실 임 당선인은 근데 당선 소감에서도 그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지 나는 대화에 참여하겠다, 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정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사실 이런 제안이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사실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마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번복의 여지만 줬다고 해도 총선 직전의 상황에서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환자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뭐 의협이 대화를 거부하고 또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좀 정부가 영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일단은 그 종합병원의 그 인원, 뭐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의협을 설득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뭐 간호사분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환자 가족들을 좀 생각하면서 의정 간 대화가 잘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일본의 건강식품인 홍국. 붉은 누룩이라고도 하는데요. 홍국. 네. 붉은 누룩이요. 일본의 건강식품. 네. 관련해서 좀 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건강식품인데요. 네, 국내에서도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붉은 누룩 홍국이라는 일본의 건강식품 관련해서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게 어떤 사건인 건가요? 네, 이게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붉은 누룩이라는 성분이 든 영양제를 먹고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한 건 확인했다라는 게 정확한 정보예요. 이외에도 지금 같은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 뭐 34명에 이르는 환자가 신장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장? 네. 모두 같은 영양제를 먹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영양제는 어떤 제품입니까? 이 영양제 이름이 홍국 콜레스테 헬프라고 해서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영양제인데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2021년에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110만 개가 넘게 팔린 인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금 더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10만 개나 팔렸다. 근데 이 붉은 누룩이 든 영양제를 먹고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34분은 이걸 먹은 분들인데 신장 질환을 또 호소하고 있고 이 문제 원인이 좀 밝혀져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일단 그 붉은 누룩균이 그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트리닌 자체는 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고바야시 제약은 일부 원료에 좀 의도치 않은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고바야시 제약이 홍국을 그 음료나 조미료 업체 같은 곳 52개 업체에 원료로 좀 지금 공급을 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재료가 다른 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홍국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술도 만들고 된장, 과자, 뭐 젓갈까지 있는데요. 과자도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겠겠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불안감이 커지니까 사실 고바야시 제약은 영양제 이외의 다른 식품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사실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이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을 자진해서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나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고바야시 제약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알리기까지 2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2달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다케미 게이주 후생 노동상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 고바야시 제약이 정부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또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고. 적시에 정보를 줬어야죠. 밝혔습니다.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사회에 알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일본 소비자청도 고바야시 제약에 대해서 성분 안정성을 재검증해서 보고해라라고 밝혔어요. 아까 그 뭐 영양제가 뭐 110만 개나 팔렸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내수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도 되는 건지 그러면 수출이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인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좀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좀 다행히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바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25일에 각 온라인몰 사이트 등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식약처는 이렇게 밝혔어요. 그 붉은 누룩 홍국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유통되는 붉은 누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대신 일본 여행 시에 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정도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고바야시 제약이 지금 만든 어떤 일부 품목에 한해서 좀 면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붉은 누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유의하되 다만 일본에 뭐 이렇게 여행 많이 가시니까 요즘에 그때 이제 제품을 사실 때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네요. 인구 동향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2024년 1월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관련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달 동안의 출생아 수, 또 사망자 수, 혼인 및 이혼 건수, 자연 증가 등을 통계치로 낸 자료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출생아 수인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저출생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1월 출생아 수만 보자면 21,4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1월과 비교했을 때 7.7% 감소했어요. 7% 이상 줄었네요. 네. 그리고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32,490명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를 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11,047명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인구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출생아 수만 사실 보자면 1981년 이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1월 기준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1월 기준 1981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다. 또 최소치를 기록했네요. 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출생아 수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이 2022년 10월 이후로 무려 16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이번 1월 출생아 수 감소에 있어서는 그 코로나19 시기 동안 혼인 건수가 급감했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1월 출생아 수가 21,400명이 넘는다 했는데 2만 명 이상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수치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게 10개월 만입니다.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8,528명을 기록했거든요. 18,500명 정도. 그때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9개월 연속 10,000명대를 지속하다가 지금 2만 명대로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그 1분기 출생아 수가 다른 분기에 비해서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좀 늘어요? 네, 그래서 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기록한 것도 그런 경향과 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1월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 뭐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은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는데 0.7이었죠. 네, 그 4분기만 보면 0.65명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번 1월에도 작년보다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면서 그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혼인 건수가 늘면서 좀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혼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혼인 건수가 또 중요하겠죠. 그 1월 혼인 건수는 2만 8건으로 작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지난해에는 좀 설 연휴가 1월에 있었는데 이번엔 좀 2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 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으로 혼인과 이혼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도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내년 출생률에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단 밤양갱이 아니고요. 내가 뽑고 싶었던 건 이런 후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후보를 뽑겠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4월 4일까지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0원의 기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달한 밤양갱. 알면 독이 아니라 득되는 법 이야기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법이든 성배, 법지식 꽉 채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분이죠. 강력팀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이 한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음을 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더 타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파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영화는 한 집안에 생긴 병 때문에 조상의 묘를 파본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실제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묘를 개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네. 지난 2001년에 장사법에 한시적 매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시적 매장 제도. 말 그대로겠네요. 그렇죠. 네. 공설이든 사설이든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15년이 지난 이상 분묘를 파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한다. 3회에 걸쳐서 그 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한시적 매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2001년 기준으로 15년이면 2016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2016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 제도를 정작 시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법 시행 2주 전에 관련 제도를 또다시 개정합니다. 네네.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이 분묘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1회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제도로 그 내용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다면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2001년부터 30년이면 2031년 1월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도 분묘를 설치해 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즉 3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에는 심지어 형사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한 6, 7년 뒤? 7년, 6년 정도 남았는데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묘를 개장을 유족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묘를 개장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을 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에요? 예,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인데 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정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제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영화 파묘는 많이 보셨어도 이 내용들 청취자분들 들으면서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이러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묘를 개장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묘지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합니다. 이 한시적 매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의 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상태를 방치해 두다 보면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전 국토가 묘로 뒤덮여질 것이다. 이 우려 때문에 분묘로 매장을 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파묘를 하도록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현재 전국에 64만 5천여 기가 한시적 매장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분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4만 5천여 개나 돼요? 그런데 이는 공설 또는 사설 묘지의 분묘가 이루어진 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무연고자나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분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64만 여기 곱하기 2배, 3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00여 년대에 보건복지부 의뢰로 당시 지적공사가 분묘 실태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 분묘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연고 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관리하지 않은 묘는 맞는지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했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여기에 이 무연고 분묘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연고를 파서 달리 화장을 하는 조치까지 모든 예산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파악을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64만여기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실태 파악조차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묘지를 혹시나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이 법적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하는 묘인데 왜 함부로 파느냐. 무연고 묘임을 전제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그와 같은 이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겠네요.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무를 진행해 보려고 했더니 관할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왜 묘를 건드리느냐. 건들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일 할 바에야 다리 하나 더 놓고 도로 하나 더 설치해라. 이런 민원들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예. 섣불리 이 제도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이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야, 지금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국토는 한정돼 있고 앞으로 이런 묘들은 이런 사례들은 또 계속 늘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형사처벌 조항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2031년에 도래하기 전에 폐지될 가능성도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쉽게 말하면 조상묘를 파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건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거든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네, 그보다는 우리 행정처분 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어떤 강제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 제도로 탈법화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한 2001년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이 지금 현재는 화장이 상당히 일반화됐거든요. 화장장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분묘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변화된 현 상황에 맞춰서 이 형사처벌 조항은 존치하기보다는 현재 더 늘어나지 않는 분묘 상태를 기준으로 어떻게 제도를 재정비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의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이슈는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야기인데 이게 학교 가정통신문에까지 등장했어요? 지난 21일부터 전북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된 가정통신문에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으로 놀이를 가장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드라마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요? 이 드라마 내용이 학생들이 서로 투표를 해서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답니다. 거기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방안을 용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발생했고 이 드라마는 결국 학생들이 자체 동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났습니다만 만약 이 드라마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실제 놀이에 사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우려를 이유로 이와 같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것 같은데 비교적 적절한 적시에 이루어진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말씀 들어보면 드라마의 어떤 취지, 어쨌든 학교 폭력을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이런 자발적인 내용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전북자치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아직까지 벌어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조기 예방 차원에서 가정통신문 안내를 냈고 보통 학교 폭력이 장난이나 놀이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오기 마련이어서 선제적인 예방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선제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놀이나 장난이어도 이게 엄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학생이 동의를 해서 피해자가 됐다. 그래도 학교폭력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학교폭력의 범주가 상당히 넓고 특히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해. 네가 나를 한 대 쳐라. 나는 법적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해와 같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이 용인해 준 대상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경우에도 사회 관념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해를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거나 네네.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승낙을 얻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해는 발생하는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범주가 신체적 상해 외에도 상당히 넓고 그렇죠.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인의 범주는 단순한 놀이 수준일 텐데 그 놀이가 발전해서 학교폭력 심각한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용인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 되겠죠. 피해자가 용인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학교폭력이라는 게요. 학교라는 공간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어떻게 보면 또 폐쇄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되게 중히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된 실태는 어떤가요?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 5만 9천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7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 수치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2020년에 저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때는 비대면 수업이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2021년 이후로는 3년 연속 높아지는 추세인데 아마 구체적인 그 설문 내용이 현출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신체적 폭력은 오히려 줄었을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의 유형이 다변화되다 보니 아마 집단적 따돌림이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학교 폭력 유형이 더 많이 늘어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더 늘어난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이번 달 초에 대부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기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경찰이 신고 접수된 건을 분석해 보면 신학기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3월, 4월에 학교 폭력 신고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보다 16명 더 증원된 서울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죠. SPO를 중심으로 학기 초인 이달 초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집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튼 뭐 학교 폭력 관해서는 이건 엄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참 많은데 올해부터는 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이게 거기서 뭐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입이나 향후에 취업이나 여기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자체는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심의를 거쳐서 교육장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른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각 조치에 따라서 학생 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호 서면 사과, 2호 접근 금지, 3호 학교 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그렇지만 4호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4호 사회봉사 교육 이수, 6호 출석 정지, 7호 학교 교체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즉 신학기부터는 이 원칙적인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8호 전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간 보존해 왔는데 역시 신학기부터는 이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9호 퇴학의 경우에는 영구 보존으로 삭제 불가했는데 이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심각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그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퇴학의 경우에는 영구 보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학생 전형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수능, 실기, 면접을 바탕으로 한 대학 입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구 보존되는 퇴학의 경우에는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내용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사기 혐의에 휘말렸어요? 하늘궁 신자들이 허경영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하늘궁 신자였던 A씨가 허경영 씨가 투자를 권유해서 땅값 즉 100평 땅값으로 2번에 걸쳐 2억 원을 건넸는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억 원 완납이라고 쓰고 허경영 대표가 직접 서명한 종이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에도 하늘궁 신자였던 B씨가 같은 명목으로 100평 땅값 명목으로 모두 3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명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네네. 이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자 허경영 대표가 결국 이들에게 받았던 돈을 반납은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소가 감행된 상태에서 경찰이 이 자필 서명서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현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전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허경영 대표의 경우에는 3년 사이에 재산이 약 400억 원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재산 보유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례대표 등록 현황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사기 혐의가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 볼 때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어느 용도에 쓰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그 용도에 쓰지 않았다는 용도 사기 혐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에도 허경영 대표의 재산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인지가 의문이고 용도 사기를 입증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특히나 2019년에 2억 원을 납입한 사건의 경우에는 허경영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늘궁을 대통령궁으로 쓰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준 수준이라 이를 두고 용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이는 현재 드러난 정황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허경영 대표가 당시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부채가 상당히 많았을 수도 있죠. 그 외에도 받은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용도에 사용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옥상 달빛의 다이빙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